지난 7월에 고점 찍고 네.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 시장을 살릴 건 빅테크인가? AI인가? 금리 싸움하고 빅테크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테크니컬리 보면 산타랠리고 펀더멘탈리 보면은 아니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7월 달 고점을 갱신할 것 같은 모양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혹시 펀더멘탈리 뭐 소비가 어쩌고 이쪽을 딱 쳐다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4,600, 4,582개 옵션의 미결제 확정이 10만 계약 수준으로 확 올라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만기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래쪽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11월은 빠져도 12월은 올라가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 4,300은 안 갈 거야라는 모양으로 여긴 베팅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시장이 어디 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베팅을 한 거예요. 헤이버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 잘 갔습니다. 네. 잘 가다가 랠리를 멈추나 했는데 하루 만에 또 가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 오늘 정리해 주실 거죠.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그냥 지난주 한 줄로 요약하면은 금리가 상승해서 좀 빠지는 듯 했으나 그냥 다시 챗GPT가 다시 올렸다. 뭐 이렇게 보이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AI. 네. 네. 그냥 주간으로 리뷰를 쭉 한번 해서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오히려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 금리가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네. 빨간색이 확 내려갔잖아요. 확 빠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또 좋아하면서 올랐죠. 그리고 그 전일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오픈 AI의 챗GPT S, 뭐 챗GPT 터보가 나오면서 그랬는지 두 가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나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네. 여기 밑에 이렇게 팍 내려가잖아요. 이게 러셀이에요. 아, 노란색. 중소형주는 네. 중소형주는 지속적으로 노란색 보시면은 네. 지금 우리 맨날 나스닥만 보니까 이렇게 쫙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러셀을 보시면 줄줄줄줄 흐르죠. 노란색으로. 네. 오르긴 이제 남들이 오르니까 여기 금요일 날은 따라서 오르긴 올랐는데 실제로 3.15%가 빠졌어요. 아니, 보통 3대 지수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러셀은 그동안에 네, 저렇게 좀 빠졌군요. 네, 아무 이제 별로 이거 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네, 빠진 네, 거고.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분류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확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러가 또 강세가 되고 그날 금은 또 빠져요. 네. 그러니까 금하고 달러랑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뭐 맞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나면은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세가 되잖아요. 그 나라 통화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움직이는 지금 계속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금리를 화요일 날 그 중앙은행이 올렸어요. RBI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4.35가 됐는데, 그러면 금리 올렸으니까 또 호주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서 보시면은 이 하늘색이 호주 달러거든요. 근데 줄줄줄 또 내려가죠. 금리를 올렸는데 또 왜 내려? 그러니까 이제 뉴스들을 찾아보면 선반영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반영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왜 그랬는지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전체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올라서 이제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침체라는 게 결국은 수요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경기가 보니까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구리도 좀 수요가 적어지고 네. 석유도 좀 수요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자재들 가격이 하락하는 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뭔가 경기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화요일 날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30년물 경매, 국채 경매가 이제 이슈가 이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이제 뭐 1시, 2시쯤 사이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응찰률
나쁘게 나오고 저조하게 나오고 발행금리는 더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10년 금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급등을 해요. 빨간색으로 쫙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시 줄줄줄 흘러내려요. 근데 이때 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ICBC가 또 뭐 랜섬 당해서 중국 네. 예, 중국에 있는 은행이 랜섬 공격을 당해서 미국 국채 그 경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그런 건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좀 금리가 내려가요. 네. 원래 이 딱 결과만 났을 때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다가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모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이 국채 경매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여기 아까 응찰률이라는 게 비드 투 커버 레이쇼라고 네. 그러는 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건데 사는 사람들이 너 얼마나 살래 이런 거 써내는 거잖아요. 근데 써낼 사람 한 사람이면 안 들어온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 있다, 얼마나 있었다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근데 써낼 사람 은행 하나가 지금 못 들어온 거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제일 큰 규모니까. 은행이야. 실제로 그렇죠. ICBC는 JP 모건보다 시가총액 더 컸었어요. 잘 나갈 때. 네, 전 세계 1등의 은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 그리고 IB까지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중국 근데 공상은행이죠. 네, 공상은행. 중국 공상은행. 네, 네.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네. 그 뉴스의 임팩트에 이 금리 인상의 임팩트가 제일 큰 애가 노란색. 네. 노란색이 러셀 2000이었죠. 완전히 바닥으로 확 내려가잖아요. 이 나스닥 내려가는 각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이 여기서 계속 하이어 for 롱거가 유지가 되면 러셀은 아주 힘들겠는데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돼서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전달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60.8로 나오면서 더 나쁘게 심리가 나빠졌어요. 거기다 기대 인플레이션 다 높게 나왔어요. 기대 인플레는 1년 만에 가장 높고 소비자 심리는 뭐 6개월 만에 가장 낮고 나쁘고. 그러니까 네. 가장 좀 안 좋게 나온 네, 거잖아요. 완전히 안 좋게 양쪽이. 나왔는데 네. 주가는 폭등을 그러게요. 했죠. 네. 왜 그랬을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정도 상승을 하고 네. 나스닥 빅테크들 뭐 M7이라고 불리우는 걔네들이 다 올랐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써놓진 않았지만 그 TSMC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엄청 반도체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섞이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일날 있었던 옐런이랑 이제 아까 앞에서 곽도기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올라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챗GPT 이번에 터보 나오고 S 나온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상승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소비는 나빠지고 있고 네. 이걸 이제 되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뉴스를 보면 이거는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펀더멘탈 매크로 보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막 섞이고 있어서 내일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쪽 두 개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그러면 어떤 A인지 B인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이렇게 애매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쪽으로 봐서 보시면 똑같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부진 되면서 달러 약세로 돌아가고 금리 확 오르고 금리 오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지금 여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나라 통화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빠지는 거니까 달러 강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오르니까 달러 강세고 뭐 스토리상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근데 약간은 반대였던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 오히려 나머지들이 올랐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약간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 근데 호주 달러는 오히려 자기네가 금리가 올라가도 호주 달러가 약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이 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무조건 연결시켜서 보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들 있어서 결국은 되게 펀더멘탈리 봤을 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달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달러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달러 보유나 뭐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토론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일부는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달러로 자기 자산을 계산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원화로 우리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냥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원화로 쓰고 원화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원화를 가지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해외도 많이 나가고 뭐 그 다음에 해외에서 비즈니스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달러 익스포저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실생활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실제로 베이스를 달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하이넷워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좀 부자분들은 약간은 달러로 자기 자산을 카운트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원화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달러 가치에 지금 근데 상태에서 가치에 대한 부분은 네. 결국은 제가 이외에 이렇게 딴소리를 했나 하면 네네. 결국은 그 가치는 내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가 더 큰 거죠. 달러를 바꿔서 매번 원화로 계산을 하면서 이거 달러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달러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달러를 어느 정도 그냥 자기 분배해 놓은 상황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원화랑 달러랑 뭐가 좋아? 그럼 당연히 달러가 좋은 거죠.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나 가도 바꿀 수 있는 종이가 있고, 어차피 돈 종이잖아요. 여기 4천만 인구밖에 쓸 수 없는 종이, 두 종류의 종이가 있는데 어느 종이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거는. 예, 이견의 논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10억 명이 쓰는 종이가 있고 10억 명한테 막 쓸 수 있는 종이가 있고 4천만 쓸 수 있는 종이 있어. 뭐가 좋아?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 종이가 유용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달러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20, 30% 정도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네. 월스트 케이스에 한국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항상 달러는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30% 정도는 달러 비중을 가져가면서 채권이든지 뭐 주식이든지 그런 정도 가져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초록색이 쫙 만발하죠. 테슬라 빼고. 아우. 예, 만발한데 결국은 이것도 저는 이제 챗GPT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GPTS가 이제 스토어예요. 앱 스토어 같은 거. 그래서 내일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유튜브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5일 날 이그나이트라는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네. 거가 또 있어서 거기 또 인공지능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또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게 저는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옐런 장관이 중국 저기 장관이랑 이름 잊어버렸는데 중국 장관이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우리가 싸우지 않고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랑 이제 시진핑이랑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포지티브한 쪽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뉴스가 이미 나온 걸 보시면 메타가 중국 텐센트랑 VR 기기랑 소프트웨어를 독점 계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수출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사양 반도체를 새로 개발해서 하지 말라 했던 거 말고를 만들어서 새로 또 수출하는 걸 계약을 했어요. 이 얘기를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중국에다가 뭔가 하는 거를 늘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 자체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저희가 가정했던 건 중국과 미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장을 2개를 져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둘이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도 뒤에서 깔리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제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하는 독점 계약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AI 반도체 칩을 수출하게 해줄 것 같진 않잖아요. 아무리 바이든 만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그것까지 된다면 뭐 뭔가는 근데 분위기가 주고받을 게 뭐가 네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국채 사줘 그랬으면 너 계속 안 사니까 내가 피곤해. 그러니까 네가 좀 사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넌 나 뭐 해줄 건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 중에는 뭐 2차 전지, AI, 테크 쪽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못하게 하고 관세 높이고
반도체 안 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섞어서 그럼 주고받아야 되면 너가 국제 사주면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줄게. 근데 AI는 안 줄 것 같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느낌상으로 AI를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업종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실적들은 다 보셨고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기업 실적들은 이미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봤던 부분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수출 수입이었어요. 미국에서 수입 데이터들. 근데 중국 수입도 증가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4.8 컨센이었는데 플러스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도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뭐에서 증가했어? 라고 봤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많았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수입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상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양 자체가 임포트가 320 예상이었는데 322 빌리언으로 더 늘게 수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또 왜 수입이 늘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비가 좋아야 수입이 느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입하는 게 이제 소비재들 쓰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연말 마친 쇼핑 시즌 맞춰서 재고를 늘려놓는 거죠. 왜냐면 장난감 뭐 이런 거 수입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야 되니까 뭐 반도체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늘었나 보다라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본데 중국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본데 왜냐면 지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되게 막 거의 침체 가야 될 것처럼 나오잖아요. 인플레는 있는 상황에서 침체 최악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수입은 늘어나는 지표들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현지에서도 미국 그 현지 분석에서도 미국 소비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디에 쓰는 걸까, 어떻게 쓰는 걸까, 왜 쓰는 걸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력이 있어서 쓴다기보다는 살짝 욜로 느낌도 조금 그것도 있고 있다.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돼서 네.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사서도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그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나는 물건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본 분석은 뭐 집을 못 사니까 금리 때문에 못 사니까 그냥 집을 고친다 이런 쪽으로 뭐 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그런 소비들. 이제 그 코로나 때가 집은 제일 많이 고쳤고 네. 어차피 할 일들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오는 네. 추세고 지금 저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저희 이제 주위를 봐도 중국 사람들이랑 외국인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임팩트는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동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결국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네. 집값이 폭락해서 또는 해고가 너무 많아져서 진짜로 경기가 완전히 폭락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실업률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은. 실업이 되면은 결국은 모기지를 못 내잖아요. 그럼 경매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매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금융기관 부실되고 금융기관 부실되면 이제 또 난리 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를 막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 앞에서 보셨지만 CPI들 발표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 타깃이랑 그다음에 월마트 왜냐하면 여기가 소비를 소비,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딱 이제 실적들 나오니까 그거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15일 날부터 16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가 있는 거고 15에서 17일 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시진핑이랑 바이든이랑 만나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결과물을 뭔가 이번에는 뭔가 결과물을 좀 쓰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다 반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나왔고 뭐 지난주 흐름도 정점을 이제 AI가 또 찍어줬기 때문에 지난 7월에 고점 찍고 좀 꾸준히 내렸죠. 하락을 하면서 네.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살릴 건 빅테크인가? AI인가? 또 AI밖에 없죠. 뭔가? 라는 네.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기대감이 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싸움하고 빅테크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둘 중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금리와 빅테크의 싸움이다. 예, 금리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릴 생각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고금리로 하면 아까 러셀 말씀드렸지만 러셀 같이 저렇게 계속 내려가면 결국은 중소기업들이나 이쪽이 인구가 훨씬 많은 건데 그러면 결국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침체 쪽으로 간다고 하는 펀더멘탈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근데 아니야, 여기 인공지능 생산성 이제 프로덕티비티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올리고 있는 거고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산타랠리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누가 이제 하시면 저는 그래서 테크니컬리 보면 산타랠리고 펀더멘탈리 보면은 아니고. 그건 더 쉽게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해석해야 보는 돼요. 네. 지표들 같은 거 보면은 네. 망가질 것 같잖아요. 펀더멘탈 지표들 하면 금리는 올라간대지, 소비는 위축된대지,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그러지. 뭐 여기서 주식을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건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뒤에 가서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7월달 고점을 갱신할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채널을 그렸고 채널을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하루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하락 채널로 들어오나라고 싶었는데 금요일 날 완전히 양봉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이 그림으로 보면은 원래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니컬에 쓰는 전략이 돌파 전략이라는 거, 모멘텀 전략, 돌파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점을 넘어가면 따라서 산다라는 건데 지금 테크니컬로 보면 따라 사는 분위기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사야 되겠는데 그냥 이거 뭔지 모르겠고 펀더멘탈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림을 보고서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리 뭐 소비가 어쩌고 이쪽을 딱 쳐다보면 도저히 손이 안 나거든요.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가 될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양분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A인지 B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분이 돼 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를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 관점에서 네. 내일 한번 잠깐 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옵션 쪽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S&P 옵션 같은 경우가 보통 때는 미결제 약정들이 뭐 한 4만 개, 뭐 3만 개 이 정도 수준에 쭉 있었거든요. 지금 스케일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좀 이상한, 지난번에 이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많아져서 그래요. 4,600, 4,582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10만 계약 수준으로 확 올라갔어요. 누가 확 샀어요. 엄청 많이. 10만 계약이면은 20조 20 빌리언이에요. 그러면은 20조가 아니라 몇 조야? 26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금액 자체 노셔널의 금액이 딱 거래가 된 거예요. 지난주 네. 한 주 동안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해서 14,580 이하에 있으면은 이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10만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1,500만 불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고 누가 사요. 근데 요거 4,600만 탁 넘어가면 1억 불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으면 네. 1,500만 불. 그러면 한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0이면 이쪽에 있으면 6배에서 7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 4,580, 4,600이에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4,600까지 안 가라고 판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거의 넘어갈 거야라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맞아서 거래를 했어요. 네, 거래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았어요. 보통은 판 사람은 마켓 메이커일 거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 사람은 투자자, 방향성 베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해지하는 사람들은 선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사서 해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해지하느라고 지난주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에 반해서 의외로 또 이쪽 뒤로 가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기 거 보시면은 또 그러니까 개수가 미결제약정이 확 늘어난 포인트들이 아래쪽으로 이번에 열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래쪽에 뭔가 모멘텀이 아니라 이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조금 더 12월로만 가도 한 달 뒤져 벌써. 그러니까 11월은 빠져도 12월은 올라가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인 거죠 지금. 근데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약간은 4,300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추정인 거고 네. 미결제약정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거꾸로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계산을 해보면은 15,000계약 정도가 미결제약정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 4,305 이상이면은 그냥 27만 불 정도 돈 벌고 끝나고
대신에 밑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올라가네요. 예, 밑으로 내려가면 14배예요, 14배. 그러니까 4,300 이하로 될 가능성에다 베팅하는 사람은 14배 먹을 생각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 혹시 날리면 27만 원 날릴 거야 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거래가 돼서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향성,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 위로 안 빠질 거야, 4,300은 안 갈 거야 라는 모양으로 여긴 베팅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시장이 어디 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4,300만 안 되면은 그냥 내가 3억 받는다 생각하고 매도한 사람이 있는 거죠. 매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대신 넘어가면은 이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의 미결착정이 너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의외로 이쪽 근처, 그러니까 아래로 4,300 근처로 가거나 위로 4,600 근처로 가면은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300, 4,600. 네, 위로는 이 12월까지로 보면 한 4,600. 네. 그 다음에 11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으로 보면 거의 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일날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또 가만히 됐겠죠. 네. 내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만기일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뭘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느 그 정도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고, 페드와치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일주일 만에 그냥 원상 복귀했어요. 금리 한번 볼까요? 네, 금리 부분도 페드와치도 바로 이게 지난주 거에서 얘기할 때 제가 금리 4번 인하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하하는 것도 6월에서 5월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12월 금리도 4.5로 확 내려왔다. 그래서 커브가 오히려 12월 달 저 정도 되면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어 있는 장기 금리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한 주일 만에 원상 복귀했어요. 다시 3번으로 바뀌고요. 3번만 인하한다. 그 다음에 5월이 아니라 다시 6월부터 내려간다, 금리. 그 다음에 기대금리도 다시 12월 기대금리 자체도 다시 25bp 올라와서 4.75로. 그래서 그 차트 자체가 이런 그림이 됐어요. 일주일간 영향을 여러 가지가 미쳤겠지만 뭐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고. 발언보다는 저는 그냥 경매 결과가 나빴다. 수요 없다. 30년물. 네, 30년물 되면서 그냥 이제 경매 경우는 뭐 원래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미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경매 입찰 결과가 너무 나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 근데 의외로 보시면은 30년물 보시면은 금리가 내려갔어? 지금 뭐 경매 입찰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갔어요, 전주 대비 30년물은. 근데 10년물하고 2년물이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년물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펀더멘탈리 봤을 때는 침체 쪽으로 훨씬 더 포커스 돼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나오는 데이터들만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은가.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 뭐 그냥 페이퍼 트레이딩 같은 거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 윈지 아래인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위아래가 되게 어려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테크니컬리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위로 갈 것 같은데 펀더멘털 보면 사기가 되게 무섭고 뭐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A냐 B냐. A냐 B냐인지 어느 쪽으로 베팅할 사람은 베팅을 하는 거고, A와 B인지 모르겠을 때 두 개 섞어서 베팅을 해보자. 스프레드로.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뉴스들을 보고, 그리고 그 챗 GPT 뉴스를 조금 정리해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다시 한번 증시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또 터보차가 붙어가지고요. 네, 터보가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함께 하겠습니다. 테이블 앱의 케빈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